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제어 시스템 설계 강의를 맡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정보공학부의 정동원입니다. 제 컨택 인포메이션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교재 소개입니다. 교재는 컨트롤 시스템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자는 노만 니세입니다. 이 컨트롤 시스템스 엔지니어링 책은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땐 6판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현재는 7판, 8판, 그리고 9판까지도 인터내셔널 에디션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므로 어떤 버전의 책을 써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명은 제어 시스템 설계이고 항공전자정보공학부에서 개설되는 3학년 과목입니다. 강의 개요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하나는 이론적인 내용하고 두 번째는 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실습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에서는 제어 시스템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어떤 제어를 하기 위한 우리가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기법을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 또는 주파수 영역 모델링 기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모델링된 그 모델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해석하고 안정도를 분석한 다음에 판별하고, 그 시스템이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루트로커스 또는 보데플롯을 활용해 가지고 제어 시스템 설계하는 내용들을 한 학기 내내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된 제어 기법들을 매트랩 또는 시뮬링크, 스테이트 플로우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걸로 이제 사실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구동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STM32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활용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모터를 제어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과목으로는 시노미 시스템에 대한 그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할 때 여러분들이 매트랩, 시뮬링크 활용 스킬, 그리고 또한 기초적인 C, C++ 프로그래밍 스킬이 필요합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출석 10%, 그리고 중간시험, 기말고사 한 번씩 다 보고요. 30%씩 할당이 되고, 과제하고 설계 프로젝트를 합쳐서 30% 정도를 합산해서 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교재는 기본적으로 컨트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란 니세 책을 사용해서 수행을 할 거고요. 2014년도에 7판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6판부터 현재 8판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를 사용해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단지 그 여러 가지 연습 문제라든가 예제 문제들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제가 과제를 내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과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따로 프린터를 해서 나눠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프린트물을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여러분들 이 교재 내용하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요약한 내용들을 해서 하나의 이제 렉처 노트를 만들었는데, 그 렉처 노트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제어 시스템 정의에서 먼저 시스템 정의를 알아보자면은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따르자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각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거나 상호 의존하여 복잡하게 얽힌 통일된 하나의 집합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그림으로 이제 시스템을 블록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시스템. 그럼 이 시스템 내부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얘기하자면은 매스가 있고 질량, 그리고 스프링 댐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량이 스프링과 댐퍼에 의해서 벽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자면은 이 각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죠. 그래서 스프링에서 반발력이나 인장력이 이 매스에 작용하게 되고, 이 댐퍼는 매스가 움직이지 않도록 방해하는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이렇게 매스가 정지된 초기 상태에서 있으면 이 시스템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만약에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 매스에 이렇게 힘을 가하게 된다, 어떤 폴스를 가하게 되면은 매스는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면서 이 내부에 있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서 서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다면은 이런 개념에서 시스템은 이 자체 내부 말고 외부에서 어떤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시스템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반응을 시스템 보통 일반적으로 출력, 아웃풋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스템이 외부와 이제 연관되는 방법을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 대해서는 입력이 힘이라고 하면은 이 매스에 대한 반응,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X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시스템의 아웃풋으로 정의가 됩니다. 다르게 이해를 하자면은 이 시스템의 입력이라는 것은 스티뮬러스, 시스템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하는 자극, 그에 대해서 아웃풋은 뭐냐면은 이 시스템의 반응, 레스폰스라고 다른 이름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컨트롤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컨트롤은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서 인풋을 결정하는, 시스템 인풋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제어의 정의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위 그림에서 시스템의 아웃풋이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겠죠. 이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트롤이라는 어떠한 블럭이 있어가지고 이 시스템 반응을 봐서 이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서 이 시스템의 인풋을 결정하는 과정, 즉 이 컨트롤 블럭 안에는 이 시스템의 반응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게 하는가, 그것을 인풋을 결정하는 과정이 컨트롤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큰 블럭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큰 블럭이 뭐가 되냐면은 바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원래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의 반응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기 위해서 이 컨트롤을 결정해 주는 과정이 바로 제어이다. 그리고 이 제어를 포함한, 그럼 이 전체 컨트롤 시스템이 외부에서 어떤 입력이 있고 또 아웃풋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의 또 시스템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장에서 말했듯이 제어라는 것은 현재 나와 있는 이 영어처럼 컨트롤은 어떤 시스템 변수를 어떤 원하는 값으로 맞추기 위해서 유도하는 인풋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픈루프 제어라는 것은 뭐냐? 제어 시스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픈루프 제어는 여기 시스템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시스템의 아웃풋 또는 시스템 레스폰스를 우리가 보통 Y라는 심볼을 쓰게 되고, 시스템의 인풋을 결정함에 있어서 인풋을 앞에서 컨트롤이 어떤 레퍼런스 값을, 기준값을 받아서 이 기준값에 맞는 U를 결정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오픈루프 제어라고 합니다. 앞서 그림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앞서 그림에서는 우리가 클로즈 룹 제어라고 했는데 시스템이 있고 여기 아래 컨트롤이 있어서 시스템의 아웃풋을 컨트롤이 받아서 어떤 시스템 입력을 결정해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여기 안에서 이렇게 루프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룹이 닫혀 있다. 클로즈 룹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 루프 제어와 클로즈 룹 제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제어 두 가지 종류인데, 오픈 루프 제어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피드 포워드 제어라고도 하고요. 클로즈 룹 제어는
말 그대로 인풋에 들어간 신호를 어느 쪽에서 갖고 왔느냐. 이거는 앞쪽이 아니고 뒤에서 시스템 집중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피드백 제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클로즈룹 제어라는 말과 또는 피드백 제어라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앞으로 여러분 쓰는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 클로즈룹 제어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어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어 시스템 구성은 우리가 이제 앞서 같은 이제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에 제어를 계산해주는 어떤 컨트롤 블록이 따로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분해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대략 5개 정도의 블록으로 우리가 기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플랜트가 뭐냐, 또는 다른 말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일단 정의로 얘기하면은 target for control 또는 output variables are to be controlled. 그럼 무슨 말이냐? 플랜트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말한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하는, 이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의 아웃풋이 아까 있었을 때, 이 아웃풋이 우리가 원하는 반응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시스템을 우리가 제어의 대상, 플랜트라고도 합니다. target for control. 그러면은 시스템의 입력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웃풋을 보고 이 아웃풋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유를 결정하는 것이 제어다. 그래서 아까 컨트롤 블록을 이제 설명했는데, 그 이전 다음으로 이제 또 다른 이제 용어가 구성이 디스터번스라고 있습니다. 디스터번스는 우리말로 외란이라고 하는데, 이 외란은 뭐냐면은 이 시스템에 어떠한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시스템의 반응이 바뀔 수 있도록 이게 영향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 있을 때 매스가 이렇게 있고 스프링이 있고 댐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디어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힘을 가하게 되면 매스가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에 어떠한 프릭션이 존재한다. 마찰이 존재한다. 이 마찰이 존재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힘을 줬을 때 그 매스가 그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마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 마찰은 항상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냐면은 시스템의 그 레스폰스가 안 좋게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을 이제 디스터번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형태의 디스터번스도 있고, 또는 여기서 힘을 가할 때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힘을 가하는 구동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아이디어하게 힘이 전달되지 않고 이렇게 영향을 받아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이 외란도 이 부분에도 외란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액추에이터, 구동기는 정의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 프로세스 시스템의 그 어떠한 제어하고 싶은 레스폰스 변수를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힘을 아니면 어떤 액션을 가해주는 장치를 구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아까 이제 시스템 모델링이 되었을 때 여기 시스템 입력이 U라고 했는데, 이 U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는 이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서는 뭐냐, 어떤 폴스를 유발하게 되는, 힘을 작용하게 되는 장치, 예를 들면은 모터 같은 게 있죠. 모터가 있어서 모터에서 모터의 회전으로 인해서 토크가 발생하고, 그 토크가 이 매스 스프링 댐퍼를 바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동하게 되는 그런 구동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구동기의 실제 출력은 이 피지컬 밸류로 어떤 힘 이런 것이 되고, 구동기의 입력은 어떤 시그널이 되겠죠. 그 모터를 이제 구동할 수 있는 모터의 회전 속도 명령이라든가 아니면은 토크 명령 등등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 말 그대로 컨트롤러는
실제 컨트롤 알고리즘, 우리가 알고리즘 또는 어떤 그 로직이라고 하는 건데, 그 로직을 구현하는 장치를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는 뭐냐면은, 센서는 the device that converts physical quantity를 그 컨트롤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호로 바꾸는 장치, 다른 말로 하면은 변환기라고 하죠. 트랜스듀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시그널이 실제 이제 우리가 어떤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예를 들자면은, 이 매스의 운동을 우리가 제어하고 싶다, 위치나 아니면 속도를 제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위치나 속도를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측정하는 신호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센서라고 하는 장치를 통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전압 또는 전류 같은 신호로 바뀌죠. 그래서 그렇게 신호, 실제 뭐 이동 위치나 속도를 그거에 해당하는 전압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가 센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와 같이 이제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블록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제어 시스템의 구성 블록을 가지고 실제 제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픈 루프 컨트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오픈 루프 컨트롤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프로세스, 우리가 제어하고 싶은 대상, 플랜트라고도 얘기하죠. 플랜트가 있고, 이 프로세스에 어떤 입력을 가하게 되는데, 이 입력은 어디서 오느냐? 구동기, 액추에이터에서 어떤 실제 피지컬한 신호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액추에이터에 인가되는 신호는 어디서 오느냐? 아까 말한 컨트롤러 블럭에서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컨트롤러 블럭의 입력이 뭐냐면은, 실제 우리가 이 프로세스에서 제어되고 싶은 목표하는 값의 기준값이 이 앞쪽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레퍼런스. 그럼 레퍼런스 값이 들어와서, 레퍼런스 값이 이 컨트롤러에 들어가게 되면은, 컨트롤러는 이만큼의 값을 가지고 구동기에 명령을 줘야겠다 라고 해서 구동기를 통해서 프로세스에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프로세스의 출력 값이 당연히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성에서는 컨트롤러가 프로세서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움직이게 반응을 하겠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제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실제 구성된 시스템에서는 요 사이사이에 디스터번스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액추에이터에서 출력이 어떤 힘이 나오는데 그게 온전히 다 프로세스에 전달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디스터번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떠한 작용에 힘이 작용해서 프로세스에 전달된다든가, 아니면은 프로세스 아웃풋 단에 디스터번스가 작용을 해가지고 실제 아웃풋이 프로세스가 마찰 같은, 예를 들어서 마찰 같은 디스터번스가 작용해서 영향을 받는 이런 형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루프 컨트롤은 이 컨트롤러가 완벽하게 이 프로세스를 안다고 해서 제어기를 설계한다고 해도, 이 디스터번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디스터번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성능이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거에 반대로 이제 클로즈 룹은 조금 더 성능이 개선된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즈 룹의 일반적인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프로세스 또는 플랜트라고 불리는 우리가 제어하고 싶은 대상이 있죠. 이 대상의 출력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디스터번스에 의해서, 아웃풋 디스터번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실제 플랜트의 아웃풋이 되고요. 그리고 클로즈 룹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아웃풋 레스폰스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아웃풋 시그널을 따서 센서 블럭을 통하게 되면은 이 제어를 하기 위한 어떤 신호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센서 신호는 뒤로 가서 이 서밍 정션에서 어떤 신호 하나와 차이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 신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프로세스 플랜트를 제어할 때 목표로 하는 어떤 값, 즉 레퍼런스 값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이 레퍼런스 시그널을 우리가 R이라고 하고 센서 시그널을 Y 햇이라고 하면은 이 레퍼런스 시그널과 센서 시그널 Y 햇을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E 또는 에러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그러면은 이 서밍 정션에 나오는 출력 신호가 에러인데, 이 에러 신호를 우리가 어디다 입력을 시키냐면은 바로 아까 마찬가지로 컨트롤러 블럭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럼 컨트롤러 블럭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시스템의 시그널 아웃풋이 레퍼런스와 같아지는, 즉 y 콜 r이 되는 경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인 즉슨 뭐냐면은 에러가 항상 0으로 가야 된다. 요것이 우리가 제어의 목표입니다. 그럼 컨트롤러는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에러 입력에 대해서 시스템 플랜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그 신호를 우리가 이제 컨트롤 인풋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인풋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액추에이터가 존재해서 구동기를 통해 가지고 이 프로세스에 전달되는데, 물론 이 사이에 또 하나의 서밍 정션이 있어서 디스터번스 신호가 이제 작용을 해도 그걸 고려해서 프로세스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클로즈 룹은 이와 같이 아웃풋 신호가 이 R하고 같아질 수 있도록 이 컨트롤러가 동작을 해서 구동기를 통해서 프로세스에 입력을 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0이 되는 순간 우리가 Y하고 R이 같아지기 때문에 제어가 잘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룹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 룹이 클로즈드, 닫힌 형태의 룹이 있어가지고 그 제어가 수행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이 앞서 말한 클로즈 룹 컨트롤에 실제 적용한 예제, 대표적인 예제를 가지고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제어는 뭐냐면은 바로 모터 스피드 컨트롤입니다. 이 모터 많이 쓰이죠? 모터 많이 쓰이고, 이 모터를 일정 속도를 제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가속 또는 감속 제어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이 제어기를 부착을 해서 우리가 명령을 주면 그 쫓아갈 수 있도록 제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모터 컨트롤에서 프로세스가 뭐냐? 바로 모터 자체, 모터 코일을 포함한 모터 자체가 플랜트가 됩니다. 이것이 플랜트가 되고, 모터의 출력은 이제 모터의 축이 회전하는 각도가 됩니다. 그 회전하는 각도가 그냥 모터 축만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모터 축에 우리가 실제 부하를 구동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무게축, 그러니까 실제 무슨 기어든 어떤 휠을 가속 또는 감속하기 위해서 휠이 달려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부하라고 하고, 그 부하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하는 것을 제어하고 싶은 대상이 바로 스피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하를 고려한 모터의 스피드가 출력이 된다. 그러면은 이 액추얼 스피드라는 것은 실제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은 보통 스피도메타라고도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스피도미터,
모터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죠. 이 스피도미터 또는 타코미터라고도 얘기합니다. 타코미터.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그래서 이 스피도미터에서 측정되는 신호는 바로 이제 모터 속도에 해당하는 어떤 시그널이고, 그것을 전압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시그널은 보통 노이즈에 취약하죠. 그래서 여기에 출력 신호가 어떤 전압 신호라고 하면은 센서의 노이즈가 알 수 없는 어떤 보통 백색 잡음이라고 하는 신호가 더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신호를 사용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신호하고 어떤 신호하고 계산을 해주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우리가 모터의 목표로 하는 디자이어드 스피드가 있겠죠. 스피드 입력하고 실제 측정되는 여기가 액추얼 스피드 메저드, 그러니까 측정된 신호죠. 이 두 개의 신호 차이를 가지고 뭘 계산하냐면은 스피드 에러, 오차를 계산하고, 이 스피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제어 로직을 구현을 합니다. 컨트롤러에. 그러면 컨트롤러에 계산된 출력은 제어 입력이고, 그 입력 신호를 우리가 실제 모터를 구동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 컨트롤러에서 계산된 신호는 굉장히 작은 신호죠. 그래서 이 신호를 증폭해주는 구동기 역할을 하는 모터 앰프가 있습니다. 모터 앰프는 작은 신호를 증폭을 해가지고 실제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보통 모터 코일에 굉장히 대전력이 흘러야 모터가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 신호가 이렇게 모터로 전달되는 형태로 클로즈 룹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터 앰프가 바로 액추에이터에 해당하는 파트, 그리고 컨트롤러는 그대로 컨트롤러, 그리고 여기 센서, 그리고 여기가 디스터번스, 로드가 디스터번스, 이런 형태로 구성돼서 실제 제어가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 강의에서는 우리가 오픈 루프 제어보다 클로즈 룹 제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왜 클로즈 룹의 제어가 특히 좋은지,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이 오픈 루프 제어와 클로즈 룹의 제어를 비교해서 왜 우리가 클로즈 룹 제어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아주 단순한 모델을 통해서 그 성능을 이제 비교하면서 의미를 이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픈 루프 제어를 보여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오픈 루프 제어라고 했을 때 플랜트는 우리가 실제 시스템에 해당하는 어떤 다이너믹 모델이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서는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단순한 모델, 개인 블럭으로 이제 우리가 플랜트를 개인 블럭, 단순히 개인 10배 해주는 것을, 즉 플랜트는 뭐냐, 입력 신호가 U라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 아웃풋 신호가 10배 되는, 즉 Y는 10 곱하기 U, 이런 형태가 이제 플랜트를 표현하는 어떠한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게 플랜트고, 그러면은 오픈 루프 제어는 이 앞에 이 U, 제어 입력, 컨트롤 인풋을 만들어주는 블럭이니까 여기가 이제 컨트롤러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 컨트롤러의 입력은 뭐냐? 컨트롤러 블럭의 입력은 R이라는 신호로 레퍼런스, 우리가 이 아웃풋, 플랜트의 아웃풋을 원하는 대로 명령이 되는 어떤 디자이어드 밸류가 되는 R 값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컨트롤 오브젝티브라는 게 뭐냐? 컨트롤의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Y라는 신호, 시스템 플랜트의 아웃풋이 R하고 같아지는, 어떠한 R이라는 신호가 들어와도 Y가 R하고 똑같아지게 된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한 1번 여기 식에서, 요 식 1번식에서 봤을 때 우리는 R하고 Y하고 U 관계를 알고 있죠. 그렇다면은 컨트롤러
컨트롤러는 어떤 형태로 주어지면 되느냐? 이 y가 r이 돼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y는 10 곱하기 u가 r이 돼야 됩니다. 이만큼이 y니까. 즉 여기서 r하고 r과 u와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은 u는, 다시 말해서 u는 10분의 1 r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은 이 식 2번식을 1번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y는 10 곱하기 u는 10 곱하기 10분의 1의 r, 결국에 약분이 돼서 r, 즉 y가 r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제어의 목표를 달성한 거죠. 어떤 r이 들어와도 y는 이 컨트롤 로직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런 형태의 컨트롤 로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u equal 10분의 1 r.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 플랜트가 이제 10이라는 어떠한 정해진 값을 우리가 컨트롤러 설계할 때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이런 형태의 제어기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은 y가 r이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제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의 경우에서 오픈루프 제어는 우리가 플랜트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제어기가 어떤 특정 미리 이렇게 결정된 형태로 주어지면 완벽하게 제어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적으로는 시스템에 디스터번스라는 것이 항상 존재합니다. 외란, 즉 우리가 컨트롤 액션이든 아니면 액추에이터 액션이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디얼하게 시스템 플랜트에 전달이 돼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 못하는 값의 크기에 어떤 디스터번스가 존재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결과를 확정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디스터번스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 값이 미리 알려져 있다고 하면은 그나마 조금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아까 같은 형태로 플랜트가 10이라는 개인 블럭으로 가정을 하고요. y. 그리고 인풋, 이 플랜트 인풋 단에 디스터번스가 외부에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디스터번스 시그널을 우리가 W라는 기호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 디스터번스 말고 컨트롤 인풋은 이제 앞서 컨트롤러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 신호죠. 이게 컨트롤러는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입력을 받아서 그거에 맞는 어떤 컨트롤 입력 U를 만들어내는 컨트롤 블록이죠. 그래서 만약에 Y가 R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U를 아까 어떻게 했냐면은 10분의 1의 R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서밍 정션에서 외란이 추가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고, 이 외란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은 실제 요 플랜트에 전달되는 이 입력은 이 외란을 완전히 제거하고 전달을 해야지 컨트롤러에서 생성된 값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란을 아니까 여기서 빼기 U, 그러니까 미리 컨트롤러 U는 그러니까 나중 이 후단 서밍 정션에서 W라는 신호가 더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W를 미리 빼주게 됩니다. 다시 미리 빼서 U를 만들어 주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제 어느 경우냐면은 when perfect knowledge of disturbance.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여기 컨트롤 플랜트 입력단에 전달되는 신호를 U 바라고 하면은 U 바는 어떻게 되냐면은 U 더하기 W인데, U가 뭐였냐면은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10분의 1 R 빼기 W, 그 다음에 W를
다시 W 되기 때문에 두 식이 서로 상쇄가 돼서 실제 플랜트에 전달되는 신호가 U바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U 10분의 1R 그래가지고 Y는 그러므로 Y는 10 곱하기 U바인데 이때 U바가 10분의 1R 에서 약분이 돼가지고 R이 되죠. 그러므로 Y가 R이 된다. 그러니까 제어가 완벽하게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가장 큰 가정이 뭐였냐면은 바로 여기 논리, 그러니까 외란에 대한 정보가 확실히 알고 있을 때 어느 상황이든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느 상황이든 알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것이 완벽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디스터번스라는 것은 disturbance는 is not known a priori. 미리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만 알 수 있다. But no knowledge of the bound. 그러니까 disturbance의 bound, 얼마큼 크기 내에서 변한다 라는 정도만 미리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그럼 제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분석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disturbance가 존재하지만 정확한 값은 우리가 not known, 알 수 없는 상태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바운드만 알 수 있다. 근데 바운더리, 그러니까 디스터번스가 변하는 바운더리만 알 수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것을 보통 어느 정도로 가정하느냐, assume 가정하기로 W는 1%의 크기, 이 레퍼런스 입력 신호의 1% 크기 정도에서 뭐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신호가 100이면은 W는 존재해봐야 1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범위 내에서 있을 것이다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위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아웃풋이 어떤 형태의 신호가 되는지 블록 다이어그램의 관계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Y는 플랜트가 10이고 플랜트 입력이 여기가 U바라고 했으면 U바가 뭐냐면은 U 더하기 W라는 신호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U는 뭐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미리 디스터번스를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노미널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use nominal, 일반 처음에 계산한 컨트롤 식을 계산해 사용해서 하게 된다면은 U는 아까 처음에 계산한 것 10분의 1 R, 그러니까 디스터번스가 없고 아이디어한 환경에서 어떻게 오픈루프 제어기를 설계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요 신호, 이 제어기 입력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웃풋 신호는 Y는 10에다가 U가 10분의 1 R이고 더하기 W. 근데 앞서 가정에서 이 W가 R의 10분의 1 크기를 가진다. 그럼 최대 크기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10분의 1 R 더하기 R의 0.01R 최대 가진다고 하면은 이 식을 정리하면은 R 더하기 0.1R 즉 1.1R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 R하고 Y하고 값을 비교해 보면은 1.1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은 R하고 Y가 아이디얼하게 똑같지 않고 Y가 R 값의 10% increase of Y vs R. 그러니까 10%의 에러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즉 디스터번스가 1% 존재하는데 실제 Y는 앞서 이제 사용한 이 노미널 제어기를 사용한 경우에 아웃풋이 실제 레퍼런스 값의 10%의 오차를 가지게 된다라는 한계를 가지죠. 그러니까 단순히 1%인데 10% 오차다. 꽤 크죠. 그러면은 만약에 외란이 10%다
라고 하면은 오차는 이 계산식대로 하면은 오차는 대략 100%의 오차가 되는 거죠. 굉장히 큰 값이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픈 루프 제어의 한계라고 하면은 다음 장에서 이제 클로즈 루프 제어가 왜 좋은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즈 룹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 외란이 존재하는 경우에 어떻게 제어의 성능이 향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룹의 구성은 아까와 비슷하게 플랜트가 존재하고요. 플랜트 10이라는 개인 불러 가지고 플랜트 입력은 U바 Y, 그리고 Y의 시그널을 센서 블락 없이 그대로 앞으로 뒤로 피드백을 해가지고 레퍼런스 시그널과 차이를 구해서 에러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이 에러를 가지고 제어 입력 U를 만들게 되고 디스터번스가 작용하는 지점은 바로 이 제어 입력 U가 실제 플랜트에 적용하기 전에 이제 W라는 디스터번스가 작용한다 라고 이제 가정하고 문제를 셋업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디스터번스가 0인 경우에 완벽한 이제 플랜트의 경우에 제어가 어떻게 되는지 가정하면은 먼저 제어기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앞서 이제 오픈 루프 제어기 설계한 것과 좀 다르게 여기서는 제어기 상태를 그냥 임의로 컨트롤러는 10 곱하기 2 에러, 여기가 에러라고 이제 차이를 에러라고 하면은 이 에러의 10배를 하는 것이 제어 입력이다 라고 가정합니다. 즉 2는 뭐냐면은 바로 R에서 Y를 시그널 빼준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실제 아웃풋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루프에 작용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자면은 Y는 10의 U바, U바는 10 곱하기 U 더하기 W, 근데 W는 0이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U, U는 근데 위에서 한 것처럼 10 곱하기 R 빼기 Y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좌변에 Y, 우변에 Y 존재하죠. 그래서 같은 기호는 같은 묻기 위해서 이것을 좌변으로 넘기고 Y를 R을 우변으로 놔두면은 정리하면은 1 그러니까 Y 다시 하겠습니다. Y 더하기 우변에서 넘어온 100Y는 100R 이렇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101Y는 100R. 그래서 우리가 제어가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Y하고 R하고 값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비율을 따지면은 101분의 100 정도 되죠. 대략 계산해 보면은 대략 0.99 정도 값이 나옵니다.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이디얼하게 디스터번스가 0이다. 여기서 여기 오는 값이 없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클로즈를 하니까 완벽하게 1이 되지가 않습니다. 0.99, 대략 1%의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봤을 때 오픈 루프에 비해서 성능이 그렇게 안 좋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실제 이 클로즈 룹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실제 클로즈 룹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디스터번스가 0이 아닌 상태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 만약에 W가 이제 0이 아니고 W가 아까 오픈 루프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W는 R이라는 레퍼런스 시그널의 1% 정도의 크기를, 바운더를 갖는 값이 들어온다 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제어기는 아까 한 것처럼 U는 10배의 이득을 가지면서 에러, 즉 R하고 Y를 뺀 시그널의 10배를 가진다. 이런 노미널 컨트롤을 가지고 이제 제어기 설계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웃풋은 Y는 플랜트 전달함수라고 얘기하는 이 10 개인 블락 곱하기 U바,
이렇게 되는데 U 반은 10 곱하기 U 더하기 W. W는 근데 U는 10 곱하기 R 마이너스 Y 더하기 W는 아까처럼 1%로 했으니까 최대 0.01 R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이제 R과 Y에 대한 식이고 하니까 이걸 정리해서 Y는 좌변으로 넘기고 R은 우변에 놔두게 되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Y 더하기 여기서 있는 요놈 Y 그러니까 100Y는 우변에는 100R 더하기 0.1R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10 곱하기 R 이게 100R이 되는 거고 10 곱하기 0.01R이 0.1R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정리를 해보면은 자 101Y는 100.1R 즉 다시 말해서 R분의 Y를 계산해 보면은 101분의 100.1이 됩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0.9911089 정도 됩니다. 즉 그러면은 R하고 Y 비율이 아이디어한 케이스는 1이 돼야 되는데 0.99니까 에러가 대략 1% 정도 유지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클로즈 룹 같은 경우는 디스터번스가 있던 없던 간에 항상 일정한 에러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오픈 루프 같은 경우는 디스터번스가 존재하면은 에러가 급격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클로즈 룹 제어의 장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간략하게 그럼 이 제어 시스템이 역사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그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전자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제어를 구현하는 게 이전 방식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제어라는 개념은 이미 1700년도부터 있었던 개념이고 제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현재와 같은 센서나 아니면 구동기 이런 게 없어도 물리적인 원리에 기반한 센서, 구동기 같은 걸로 제어를 구현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가 리퀴드 레벨 컨트롤입니다. 즉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가 있고 수조에는 이제 출구가 있겠죠. 이제 물을 받아 놓는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데 사실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물을 꺼내다 쓸 때 어느 정도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조에 계속 물을 공급해 줘서 일정량을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쓸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제어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 수조 안에 있는 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자. 그러면은 이제 자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수조 물이 내려갔네, 물을 더 채우자. 이게 아니고 자동으로 해야 된다.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 물 공급관이 이렇게 위에 수조 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관은 항상 물이 이제 가압이 돼 가지고 물이 이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밸브가 열리면. 근데 이제 밸브를 자동으로 열고 닫고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여전히 불편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있는 약간 플롯이라고 해서 이제 물이 차오르게 되면은 이 플롯이 이 수조관을 닫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를 이제 물이 올라왔으면은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반대로 수조가 이제 수위가 내려가면은 자동으로 물이 열려서 이제 밸브가 열려서 물이 공급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관심 있게 본 사람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화장실 가면은 변기 있잖아요. 수세식 변기 보면은 뒤에 물이 자동으로 차게 돼 있는 이런 메커니즘, 동일한 메커니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기 물이 이제 플러싱이 되고 나면은 자동으로 그 수위가 내려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어느 수위 이상까지 물이 찰 수 있도록 그 밸브의 그 끝에 그 부표, 공 같은 거죠. 그걸 달아놔가지고 자동으로 수위가 올라가면은 공의 압력으로 수위가 밀어내는 힘으로 부력으로 이제 밸브를 막아주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 개념이 조금 더 현대적으로 바뀌면은 오른편에 같이 레벨 센서,
즉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죠. 약간 커패시턴스 개념의 센서인데, 그 센서가 물의 수위를 측정하고 여기 가운데 있는 컨트롤러,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제어 명령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어 명령은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펌프 모터를 구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해지면은 이 밑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펌프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어가 수행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사실 개념은 되게 단순해요. 제어라는 게 물이 낮아지면은 물을 채우자, 이런 개념의 어떤 컨트롤 로, 법칙이 있는 건데, 우리가 배우는 이 제어에서는 이런 법칙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이 반응에 대한 동력학적 특징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최고로 잘 제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라는 개념을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1620년에 드라벨스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이런 것도 제어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계란을 부화시키는 장치입니다. 계란이 부화가 되려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닭이 알을 품을 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면서 부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닭이 없이 안에 따뜻하게 공기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해 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계란을 집어넣어 놓고 여기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 당시 1620년도에 뭐 센서라는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불은 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온도를 감지해서 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느냐? 그래서 아이디어는 여기에 이제 안에 밑에서 열을 공급해주는 이렇게 화로가 있겠죠. 화로가 있어서 열을 공급해주고, 여기 이제 계란 옆에는 이제 물이 차 있는 이제 통이 있어서 직접 불이 이제 열기가 계란에 닿지 않죠. 그래서 그 어떤 파이어에서 올라온 퓨움 가스가 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 전체를 데펴주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서 직접 열이 안 닿지만 전체 따뜻한 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불을 떼다 보면은 온도 안에서 이제 퓨움이 계속 차다 보면은 너무 뜨거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뜨거워지면은 이제 퓨움을 빼줘야 돼요. 열기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기를 빼주는 방법, 구동기는 여기 지렛대로 이 뚜껑이 밸브가 닫혀 있는 거고, 댐퍼라고 하는데 닫혀 있고, 요 지렛대를 통해서 요게 일종의 구동기 역할을 합니다. 구동기 역할을 하고, 이 구동기는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여기 구동기 안에는 머큐리가 차 있습니다. 수은이죠. 차 있어서 그 물 안에, 수조 탱크 안에 어떤 빈 관이 있어서 온도에 따라서 이 관에 차 있는 공기가 팽창을 하거나 수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축을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이쪽 수위, 머큐리 수은의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지면은 이 뚜껑이 닫히는 형태로 지렛대 설계를 했겠죠. 그리고 반대로 팽창을 하게 되면은, 공기가 팽창하면은 이제 부피가 커지니까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밀어내가지고 수은의 수위가 상승하고, 그럼으로써 이 뚜껑, 댐퍼가 열리는 형태로.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이 돼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런 개념도 마찬가지로 제어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나마 현대적인 방법의 제어가 플라이볼 거버너라고 해서, 거버너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해지는 장치, 일종의 뭐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1788년도에 나왔던 여기 증기기관차에 나왔던 얘기죠. 여러분, 영국 유명한 우리 증기기관차 개발한 사람. 그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증기기관차라는 것은 그 앞에 기관차에 열심히 그 나무를 떼가지고 그 안에 증기를 데워서 증기의 압으로 이제 힘을 받아서 이게 바퀴가 굴러가는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차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일종의 제어 개념인데,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구동부, 열차 바퀴에 그 증기압을 기계적인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 구동부에 우리가 고압의 증기를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바퀴의 속도를 바꿔주는 건데, 결국에 이 스로틀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 밸브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밸브가 있어서 이 밸브를 많이 열어주면은 고압의 증기가 바퀴에 전달이 돼서 더 빠른 속도로 이제 힘을 받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숙련자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자기 속도를 보면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익숙하지가 않으면은 속도라는 개념이 잘 없죠. 그러니까 이 시절에 1788년도에 속도계라는 게 있었느냐. 물론 속도라는 개념은 뭐 뉴턴이 만든 개념이니까 뭐 알 수가 있겠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센서를 적용을 하느냐. 그러면 그 센서가 속도 센서가 있어야 되는데, 속도 센서라는 게 결국 그 바퀴 돌아가는 속도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제어기 센서가 왼쪽 속도 센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 구동하는 드라이브 샤프트에 그러니까 플라이볼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무게추가 달린 공을 달아놓고요. 이 축이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을 하고 더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원심력을 받잖아요. 이 무게추가 원심력을 받아서 이 무게추가 바깥쪽으로 가려는 센트리퓨gal 포스를 받습니다. 그럼 바깥쪽으로 가려는 힘을 받으니까 이게 이제 피봇 형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위로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속도에 따라서 이 올라가는 그 높이는 달라집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센트리퓨gal 포스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매스 곱하기 가속도죠. 그럼 가속도라는 거는 R 오메가 제곱, 오메가는 이 샤프트의 속도입니다. 각속도, 회전하는 속도. 그러니까 요 오메가 속도에 따라서 그 폴스, 이게 폴스가 되는 거죠. 센트리퓨gal 폴스가 달라지니까 이 매스에 작용하는 중력하고 여기 피보팅 되어 있는 힘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센트리퓨gal 폴스가 하는 역할은 이 매스를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중력을 이기고. 그럼 매스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 이제 이 축이 여기 연결이 이렇게 기구학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요게 위아래로 운동을 발생할 수 있는 속도에 따른 이 거리 이동이 생긴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결국 이 중앙 피벗을 통해 가지고 이 최종 스로틀 컨트롤러에 있는 밸브를 이제 열고 닫고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제 현재 속도를 바로 읽어서 그거에 맞춰서 스로틀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현대적인 어떤 제어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센서, 물리적인 신호, 물리적인 값을 어떤 정기적인 신호는 아니지만 기구적인 신호죠. 여기 어떻게 보면 기구적인 신호라고 합시다. 그럼 그걸 바꿔서 그것이 이제 액추에이터, 우리 스로틀 컨트롤하는 이 밸브에 연결이 돼가지고 속도를 바꿔준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가 여지껏 많이 사용되고 있고, 현대에도 물론 여러분 제어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 뭔가 많은 것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제어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안 하고 자연적으로 가만히 안정적으로 있는 거, 그렇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앞서 봤듯이 뭐 디스터번스라든가 뭐 아니면 부하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의도적으로 값을 감지하고 뭔가 액션을 취해낸다는 게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어 시스템 설계라는 걸 배워가지고 그런 모델링 기법으로부터 분석을 하고 제어기를 설계하고 이런 기법들을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재미나게 배우고 보너스로 텀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그것들을 실제 구현해 볼 수 있는, 현대는 이제 다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제어를 하니까 그런 걸 해보면서 많은 경험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